네, 시작할까요?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제가 또 침을 많이 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께 혹시라도, 전염을 시킬까봐 오늘 이러고 왔는데, 집에 마스크가 이게 하얀색이 없고, 남편만 지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서, 좀 강도 같죠? 죄송해요. 좀 강도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마스크를 좀, 예, 색깔이 좀 이래서, 그리고 좀 많이 위협적일까봐 걱정이 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오늘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한 면으로 가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보기를 바랬는데 뭔가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뭐 다시 주시든지 뭐 어떻게 뭐 한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네. 네, 지금 봤는데, 지금 봤거든요. 문서 사이즈가 B5인데, 용지와 문서 사이즈도 맞지 않는군요. 대단한데요? 네. 네. 너무, 빠기 쳐서요. 자, 아무튼 보시죠. 자, 오늘 개인 수준 자료가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죠? 링거 맞으러, 링거 요즘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연예인들 사이에서 링거 이모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좀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하는 병원인데요. 그래도 오후에까지는 조금 그래도 시간을 아무리 늦게 해도 저녁에는 닫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열심히 빡세게 나가고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저 뭐 1시간 하고 끝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이즈 이제 양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하나 조금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내일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갈 건데요. 지금 이 쟁점 번호가 이렇게 나가 있을 거고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뭐 동영상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핸드북으로 이제 교재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쟁점 번호 이걸로 확인하시고 페이지로는 확인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제 제가 편집한 자료랑 또 출판사에서 다시 편집을 하신 경우에 줄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으니까 단어를 찾는 거를 조금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북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다 나간 게 아니라 연기에서 그 다음에 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기본 쟁점 정도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대 이론 같은 건 없어요. 기대 이론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쟁점들만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를, 이것만이라도 잘 정리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쟁점부터 보실게요. 배버의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당연히 과학적 관리법하고 인간관계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사관리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경조에서는 배버의 관료제론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배버 같은 경우에는 자, 오랜만에 이론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자, 이론 정리할 때 저희가 늘 세 가지 체계로 정리를 하죠. 개요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제 조건이다 아니면 대두 배경이다라고 하는 걸 맨 첫 번째로 정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이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이 뭐냐. 그래서 핵심 주장이다라고 하는 게 또 한 문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핵심 주장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전개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이론 자체에 대한 평가이다라고 해서 공헌과 한계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걸 기본으로 둔 뒤에 저희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사점까지 논의를 하는 거. 이게 이론의 기본 목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북에는 다 이런 이론의 기본 목차에 맞춰서 내용 정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개요다라고 해서 대두 배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 구조에 관한 이론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우리 배번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권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통적 권한, 두 번째 카리스마적 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적 권한이다라고 하는 권한의 형태로 구분을 했었죠. 합법적 권한.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보시면 카리스마적 권한과 여기 전통적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비합리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였었죠? 얘는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지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짜증나.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 좀 킬까요?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좀 안 들리는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피지배자 입장에서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피지배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다라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 합법적 권한이 가장 합리적인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합법적 권한의 기초를 둔 관료제다라고 하는 지배 방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관료제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 거대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합리적,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관리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료제 조직 구조는 저희끼리 했던 말이 바로 뭐였었죠? 거대하고 경직적인 구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관료제 구조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조직 구조의 규모 자체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정 규칙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통제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합리적, 능률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냐? 내용을 좀 상세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용이 규칙과 절차의 공식화입니다. 자, 일단 규정 규칙이 뭐고, 뭐 공식화가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이 조직을 지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공식화를 통하여 타인을 지배하게 되면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이다라고 하는 게 배제가 된다.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가 되니까 당연히 조직의 불안정 문제이다라고 하는 게 해결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규정 규칙으로 대체 뭘 이제 정하느냐, 누가 무슨 과업을 맡을지를 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분업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는 이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전문인을 양성하게 되면 그로 인해 업무의 능률이다라고 하는 게 또 증가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권한의 계층화죠. 그러면 제가 목차 암기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규정 규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관리 감독한다. 이건 기억하시죠? 그러면 목차를 그냥 막 두 문자 따서 외우시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규정 규칙으로 누가 무슨 과업을 할지를 정해요. 규정 규칙으로 어느 계층이 얼만큼 권한인지를 정해요. 규정 규칙에 따라서 관리하니까 개인적 특성은 가미가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목차 암기는 좀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두 문자 따서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뭐 안 외워요. 저는 그래서 답안지에 누락을 해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누락 하나 하는 순간, 누락 그냥 대충 몇 개 하는 순간 그냥 점수가 바닥을 칩니다. 경조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고득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60점 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왜냐면 일단 문제들이 너무 기본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답안지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기본 문제 나온 상태에서 다들 답안지가 비슷비슷하면 점수대가 다 비슷비슷. 그러니까 이게 표점 돌렸을 때 그렇게 점수가 확 뛰지 않아요. 누구 한 명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기본은 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 몇 개를 막 빠뜨린다? 그럼 그냥 그거는 끝이야, 끝. 그죠? 기대를 해볼 수도 없는 거야. 점수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아셨죠? 그리고 답안의 내용을 쓰실 때 명확하게 쓰셔야지, 이런 거 막 부벼 쓸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규칙과 절차의 공식화. 뭐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뭐 준수한다. 뭐 요 정도 얼추 부벼 쓰면 되겠지? 아니요. 의미 없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점수 안 나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 컨셉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읽어보니까 지금 다 무슨 컨셉입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다 그 설명하고 있어요. 유의미한 내용은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규칙을 정해놓고 이대로만 준수한다, 이렇게만 업무를 수행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관리자 주관적 판단 배제하려고. 하나네요. 그래서 조직 내에 발생하는 불안정한 문제라고 하는 거 해결하려고. 과업을 분업화하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전문성 극대화해서 능률 올리려고. 그다음 세 번째, 권한의 계층화다라고 하는데, 이 권한의 계층은 계층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다 일일이 따로 정해놓는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높은 계층에 있으면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층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의 이 범위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정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물어봤더니 권한 남용을 막고 임의성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렇죠? 관리자라고 해서 무한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계층에서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조직 관리의 비개인화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라 마라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관리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특성, 기회 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관리자가 오든지 간에 관리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지속적 안정이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문서화의 원리다라고 하죠.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걸 오직 문서로 합니다. 의사소통을 문서로 하게 되면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평생 고용계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직업 안정이나 종신재직 등등등등을 이제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맨 앞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죠. 성실한 직무수행 그리고 기술적 능력 발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유는 두 개예요. 왜 성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야, 내가 정년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상사랑 술 마시고 밥 먹고 뻘짓하지 마. 일이나 열심히 해. 이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직무수행, 그래서 기술적 능력 발휘, 이걸 위하여 정년보장, 평생 고용계약이라는 걸 실시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의 공헌과 한계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공헌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모든 걸 다 미리 어때요? 최적의 작업수행 방식으로 정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다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효과인 거고요. 그 밖에도 규정 규칙에 따라서만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 이것이 공정성이다, 통일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보시면 무엇보다 얘는 대규모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왔죠. 규모가 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통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규모가 크면 통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대규모의 사람들을 규정 규칙을 통해서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관료제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런 개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보시면 안정적이거나 환경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여기 대규모 조직이거나 인간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어때요? 가장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조직이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식주의나 문서주의, 아니면 파벌주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형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 이 규정 규칙이나 문서로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관료제 조직 구조의 목적은, 여러분, 시작 때 얘기를 안 해서 혹시 모를까 걱정이 되는데, 이 관료제론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목적은 뭡니까? 효율과 능률, 합리성입니다. 그렇죠?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려고 문서화나 규정 규칙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목적과 수단이 전치돼 버리는 거예요. 문서 만드느라고 되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주의, 문서주의 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책임 회피와 책임 분산이라고 돼 있죠. 아까는 분명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규정 규칙을 근거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정해진 책임만을 부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바로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기타에 뭐가 있다? 이런 다양한 관료제 병폐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관료제의 한계이다라고 하는 걸 되게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도 얘기했었습니까? 것이 다 하고 왔으니까 조직 실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걸 다 규정 규칙하고 통제하려다가 망했다. 그죠? 그래서 조직 실패.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조금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밖에도 뭐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 많죠? 버나드 이론이며 시스템 이론이며 기출된 스캇 모형이며 핸드북엔 다 있는데 여러분 지금 1기 넘어가기 전에 꼭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은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요 정도는 꼭 관료제로는 정리를 해오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행동론으로 들어가죠? 자, 조직 행동론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 조직 행동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비. 그죠? 오비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에 따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답안지 같은 데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만든 거라서 그냥 굳이 답안지 쓸 필요 없다. 교수님 책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일단 조직 행동이다라고 해서 얘는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였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럼 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왜 연구하는 건데? 목적은 하나다.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 그러면 이 행동을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만들려면 이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해 봐야겠네. 그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뭔데? 물어봤더니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행동을 왜 하는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조직 목적 달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거. 이게 바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과 뭔가 함께 봐야 되는 거네? 맞아. 근데 이 영향 요인이다라고 하는 게 수준별로 좀 달라져. 그렇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건 구성원이 혼자 했을 때 하는 행동을 연구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뭐가 돼요? 심리적 요인이 보통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을 연구하겠다. 그럼 집단 수준 행동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노투 기억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노투처럼 뭐 쟁이행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잖아. 여기서 뭐다? 상호작용. 그럼 이 상호작용은 뭘 고려해야 되는데? 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 집단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 자, 그다음 세 번째.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 연구이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억나실 겁니다. 나 인간 2에서는 혼자 했을 때 이렇게 막 욕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크고 막 이렇게 주접떨지 않는다. 근데 여기만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과업과 내가 있는 계층이 어떠니까? 현장이니까. 그래서 나도 같이 이렇게 텐션이 높은 거다. 그 다음 또 뭐도 했죠? 우리 학원이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였었어요? 합격이었죠? 근데 나도 뭐해? 그 가치관에 동의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합격시키려고 평소엔 안 하던 짓을 여기만 오면 한다. 얘기했었죠. 또 뭐, 그럼 내가 강의를 안 하면 좀 점잖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서 강의하고 있느냐?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경영층에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조직 수준의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변수들이 이제 여기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뭐가 된다? 아, 영향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을 이렇게 연구하는 게 조직 행동론인 거구나.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요? 개인 수준 행동 연구로 더 딥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개인 수준 행동이다라고 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럼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 연구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영향 요인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전부 다 혼자 했을 때는 이 심리에 의해서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특성 아니면 인간의 그 본성이다라고 하는 건 오로지 행동이고 그 행동은 심리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심리 변수와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 간의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에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심리적 변수와 함께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봅니까? 첫 번째로는 지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자극들을 어떻게 지각했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달라지는 거다. 다음 또 뭐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양성 변수다라고 해서 표면적 다양성. 그죠? 이거는 정말 외모, 연령, 성별, 인종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차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다 이런 거 배웠었죠. 또 내면적 다양성이다라고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창의성, 역량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 나오는 행동도 달랐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다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 태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변수와 행동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논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연기 때는 여기다 동기부여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얘 위치를 잡아볼게요. 동기부여 개념적이 뭐였었죠, 여러분? 특정 행동을 스스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는 저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제 말에 동의하시죠? 똥이론인데 동의하시죠? 자, 동기부여는 이제 이 자리예요. 이제 여러분 개념 아니까 탁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심리 변수와의 관계를 봤는데 이 행동이 되게 글러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뭘 봅니까? 학습이다라고 하는 챕터를 보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공부했고요. 이제 이런 많은 변수들을 개인 수준에서 학습하는 게 조금 힘들다. 왜? 얘는 암기가 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조직 구조나 이런 거시처럼 논리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진 않는 그런 부분이라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중요하지만 이제 지각, 지각, 성격, 그리고 태도에서 일부.
그쵸? 요거랑 다 동기부여 학습. 이렇게 오늘 저희 이번에 핸드북 특강에서는 얘네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보려고 합니다. 다양성에서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 보실 거거든요. 그 창의성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일단 미리 넣어놨습니다. 미리 보시라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각입니다. 지각 개념정의 너무 열심히 외우셨고, 개념정의 테스트도 열심히 하셨죠? 그죠? 믿습니다. 평일반 그 개념정의 테스트 스터디반은 매회 매회 올 인증이던데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뿌듯뿌듯했고, 그리고 제가 그 스터디 그 카톡방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뭐 마치 안 하면은 한 해당 뭐 2,000원씩 벌금 문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벌 같은 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두 인증하신 분들한테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방에 아마 주말반 얘기한 것 같은데 원하는 걸 얘기해라. 책, 상담, 식사, 뭐든. 그래서 그거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은 말씀 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인증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주말반 분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그 경조 평일도 오늘 제가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인증 다 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뭐든 얘기해라. 그래서 그건 제가 뭐 다 드리겠다. 이렇게 하려고요. 그럼 개꿀 아니야? 아니 계산을 해봐. 빨리 계산을 딱 계산기를 두드렸어. 그럼 뭐 하면 돼? 아, 서브노트를 달라고 하고 아니면 핸드북을 그냥 사면 되겠다. 둘 중에 싼 거는 사고 비싼 건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계산이 빡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책을 그냥 나는 일단 다 있는 거니까 다 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하나 고르고 하나는 그러면 책장에 꽂든지 아니면 중고서점 팔든지 그럼 되는 거잖아. 그죠? 계산이 빡 돼야 돼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래서 그 개념정의 그 인증, 개념정의 스터디 인증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보상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신조입니다. 은혜는 확실히 갚자. 그죠? 은혜는 확실히 갚고 복수는 잊자. 그죠? 복수는 내가 존나 성공하는 거. 그지?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음. 그죠? 하지만 은혜는 내가 확실히 갚는다. 그래서 보상도 확실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미 지났어. 일기 때도 한번 그런 거 하실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일기 때도 스터디 하나 해가지고 인증 다음에 한번 상을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각 개념정의 너무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존재하는, 그죠? 외부에 존재하는 이 자극이다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다? 선택, 조직화,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해야 될 게 있죠. 선택이 뭐야? 조직화가 뭐야? 해석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개념정의를 내리면 부연 설명으로 이제 뭔가 뒤에서 붙일 것들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암기하셔야 돼요, 개념은. 자, 그럼 이 지각 연구다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딱 들어왔죠? 여러분 그럼 눈치챘어요? 핸드북은 제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거는 딱 내가 지금 뭐 만들어준 거야? 기본서론. 기본서론이야. 그래서 경조는 그냥 툭 치면 기본서론 그냥 나와야 돼. 이게 돼야지 나중에 거기에 더 멋있는 것도 붙이고 뭐 더 멋진 이론 같은 것도 좀 변형하고 이 내용 변형이 되려면 기본기가 일단 돼 있어야 돼요. 기본기 없는 상태에서 내용 변형만 쫓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기본서론 앞에 딱딱 이렇게 정해줘. 그럼 이게 여러분 진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갑시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해한 거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이 학습 프로세스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연기를 망쳤어요, 선생님. 저 경조만은 연기를 제대로 못 따라갔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1기부터예요, 경조는. 인사는 제가 연기부터 빌드업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조는 막 여러분들이 막 상담하고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1기부터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연기 듣지 말고 1기부터 그럼 바로 오시라고. 1기부터가 진짜 찐싸움이야. 그치? 왜냐면 이미 다 어때? 이미 다 최신 무기가 있어. 다들 이거 들고 이제 막 외우고 암기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막 수험서 찾아서 다시 다 읽어본 다음에 아 이거구나. 근데 읽어도 모르겠어. 그럼 이제 복동을 듣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지금 경조 안 올라와 있죠. 자, 복습 보이스를 듣던가.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서 이제 부분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조를 망친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잘했어. 여태까지 잘했고 그 두꺼운 책 읽으면서 뭔가 기본 소양이 많이 쌓인 거니까 잘한 거고 이제 일기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핸드북으로 이 기본기를 이제 이것만 달달달달달달 많이 보고 와. 많이 보고 와서 1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거나 쫙 해놓고 이제 2기 때부터 쫙 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3기 때는 응용 적용하고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가시면 되니까 지금 뭐 망친 거 지금 뭐 경조는 심폐소생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잘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줬어. 아예 밥상 다 차려줬어. 자, 그럼 갑시다. 중요성. 얘 왜 그렇게 중요한데? 물어봤더니 보통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도출된 해석에 반응을 하지 객관적인 환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때요? 왜곡이 너무나 잘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대체 이렇게 왜곡이 생기는 원인이 뭐야? 그 다음 두 번째 줄. 그러면 이 원인을 알려면 자 원인이 죄송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각은 크게 우리가 무슨 두 가지 테마로 나눠서 보는 거지? 그래서 뭐 봐요?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지각 과정. 지각 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지각하는 건데? 대인 지각 이론들. 그렇죠. 두 번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대인지각 이론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각할 때 오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오류다라고 하는 걸 다 기술 찾아놓고 얘네별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 대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의 테마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된 서론입니다.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든 뒤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쟁점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갑시다. 그래서 지각의 과정, 미기출입니다. 그렇죠? 아직 지각 과정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실어놨고요. 그럼 지각이다라고 하는 거, 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조직 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객관적이지 않고 왜곡되게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대체 왜 저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거야?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각의 과정, 뭡니까? 선택, 조직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선택 과정이다라고 해서요. 얘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 뭘 감지하느냐? 얘는요, 외부에 있는 이 자극이다라고 하는 걸 개인이 뭐를 통해? 감각기관을 통해서야 생리적인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지하는 과정인 거다. 자, 근데 이 아래 보시면 근데 외부에 존재하는 이 자극이다라고 하는 걸 감지할 때 개인의 생리적인 감지 기능에 따라 그 감각의 정도와 성격은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얼마나 뭐 예민하냐, 시력적으로 예민하냐, 청각적으로 예민하냐, 그 감각기관 자체에 대한 예민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자극물이 또 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 감지 단계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선택적 주의입니다. 그 선택적 주의는 자, 뭐예요? 여긴 모든 자극을 다 감지하지 않아요. 모두 X죠? 그래서 어떤 거를 감지한다? 이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자극만, 일부의 자극만 선택해서 감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또 웃긴 게 이제 뭡니까? 보통 우리는 이 모든 자극을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기보단 이 여러 자극 중에 일부의 자극만 선택해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럼 이 선택에 영향을 준 요소는 크게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럼 이때도 개개인마다 선택하는 자극은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일부의 자극만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형태로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다? 조직화 단계. 그럼 이 조직화 단계에서는 자 보시면 작동 원리들이 좀 메인 작동 원리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도형 배경 원리다라고 하는 게 작용해요. 이 도형 배경 원리는요. 내가 지금 일부의 정보를 갖고 왔는데 이 정보를 중요하게 도형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이 정보를 뭐 한다? 중요하지 않은 배경 처리를 하는 이런 중요도를 분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웃긴 게 뭐래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선택해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이 정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중요해 안 중요해 분류를 하다 보면 비슷한 정보들끼리 어떻게 돼요? 묶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정보들이 묶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느냐? 있다. 보통 이 정보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정보들이 비슷비슷할수록 세 번째는요. 정보가 연속적으로 들어올수록 그리고 네 번째 가보시면 이 정보가 합쳐졌을 때 어떤 완전한 정보가 될수록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정보들이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했죠? 그럼 이렇게 정보가 묶이면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나만의 스키마. 스키마다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여기는 내 경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나만의 고정된 인지틀이야.
그래서 이 스키마가 생기면 뭐가 제일 이제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스키마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정보를 열심히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내 스키마대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자, 이 스키마는요, 정보를 모두 지각하고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긴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어떤 자극을 처음 봤을 때 전부 다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스키마가 필요해. 근데 이거 뒤집으면 무슨 뜻이야? 스키마가 있으면 모든 정보 안 알아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이 스키마를 현실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들을 전부 다 조직화해서 저장했다가 이걸 해석해서 현실에 활용하는 단계인 해석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을 할 때도 같은 페이지, 같은 페이지래. 다음 페이지. 자, 같은 스키마가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경험이나 가정, 그리고 기대 등에 따라서 전부 다 이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는데 예시를 꼭 생각하면서 보셔라. 알겠죠? 그럼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그 남자가 카톡에 이렇게 왔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게 뭐였어? 캐치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했다 했어 내가. 난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도형 처리를 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모으고 모아보니까 나만의 스키마가 생겼었지. 계산하는 직업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내가 이 스키마를 갖고 있었고 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가 이제 야, 너 회계사랑 소개팅 할래? 하면 나는 됐어. 근데 걔는 어떻게 해? 걔는 좀 이기적인데? 근데 심심한데 할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지각 과정은 전부 다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 맘대로인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 과정인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과정이라 지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지각하는 원리를 파악해서 올바른 지각은 뭔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인지각 이론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인지각이다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지각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대인지각이다라고 하는 건 사물을 지각할 때보다 훨씬 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느냐? 여기 나와 있네.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은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지각할 때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옷차림, 성별, 나이까지 모두 고려하면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고려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대인지각은 심리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게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근데 그럼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지적 인색자처럼 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각을 할 때 정보를 많이 탐색한다 안 한다? 정보를 많이 탐색 안 해. 짜게 굴어. 그치? 뭘 인지할 때 정보를 많이 탐색 안 하고 짜게 군다고. 그래서 인색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어때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훅훅 떨어진다. 그래서 지각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럼 대인지각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죠? 개념 필요성이에요. 서론이에요. 그치? 그리고 대인지각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있는 인상 형성 이론. 또 저 사람의 행동 원인이 뭐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에 대해서 지각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귀인 이론. 이 두 가지 이론이 대인지각 이론의 양대산맥입니다. 근데 최근에 귀인 이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상 형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좀 봐놓으실 필요는 있다. 자, 인상 형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봤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상대방이 어떤 인간인지를 파악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조금 제가 쉽게 아마 써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인상 형성 이론, 자, 이런 대인지각 이론, 자, 대인지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 사람을 지각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사람 어떻게 지각해? 그럼 이제 인상 형성 이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각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인상의 개념 정의 꼭 받고 시작해요. 됐죠? 그럼 인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상은 상대방에 대한 뭐래요? 어떤 느낌이야.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인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인상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지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점을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인상이 형성되면 타인을 판단할 때 어때요? 다시 지각 과정 거치지 않고 그 인상으로만 대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타인을 계속 평가하게 되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겠네? 그럼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 인상 형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인상 형성 이론을 그냥 지각 오류 챕터에서 쓰세요.
됐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인상 형성 이론을 대인지각 이론으로 했는데, 준비했는데, 문제가 지각 오류로 물어보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럼 갑시다. 인상 형성 이론은 그래서 뭘 설명해요? 인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람을 지각한다고? 야, 그럼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네.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이걸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래서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게 메인 내용이 됩니다. 이 형성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그 얘네는 약간 오류에도 가까워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첫인상 효과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도 효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워낙. 자, 그럼 얘는 첫인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패턴을 말하는 거다. 개념정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땡이 있네. 선생님이 다 맞춰놨나? 맞춰놨어. 이게 무슨 뜻이야? 서술책에 있나 보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두 번째는 뭐다? 발생 이유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인이야, 원인. 원인이자 이유. 그치? 자, 가보면, 근데 왜 모든 걸 다 첫인상으로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봤더니만, 일단, 첫 번째 이유. 처음 들어온 정보가 맥락을 만들어요. 그럼 뭐가 발생하지? 여러분, 1차 객관식에서 이런 지문을 봤을 건데, 맥락 효과. 들어본 적 있죠? 1차 객관식 지문에 있었어. 맥락 효과다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온 정보나 아니면 면접을 볼 때 처음 답변을 한 사람의 그 답변 내용에 뒤에 내용들이 다 따라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처음 들어온 정보가 맥락을 만들었고, 그럼 그 맥락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정보들만 이제 뭐 하는 거지? 만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안이 처음이고 추상적이고 불확실할 때. 이럴 때 사람은 어떤 상태다? 약간 지금 쫄리는 상태야. 너무 긴장이 된 상태다 보니까 복잡한 걸 단순하게 모두 바꿔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긴장된 상태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만 보는 거야? 뭐 외모만 보든가 아니면 말투만 보든가 하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이유,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됐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관성 원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일관성 원리는요, 요 단편적인 정보들을 어때요? 묶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하나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봤더니, 인간은 이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거, 비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거 발생하는 거 싫어해.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봤잖아요. 인간은 인지가 부조화하면 그때부터 뭐해? 이게 심리적 불균형을 경험한다 그랬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 비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재구성하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로 몰아가는 거야. 그 타인에 대한 어떤 특성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일관성 원리에 따라 하나의 특성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사람의 현저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두드러진 점이 한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원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차 이렇게 배웠거든요. 처음 들어온 정보랑 일관성 있는 것만 모아서 그 사람의 현저한 특징을 만들어내지. 그럼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중심 특질로 작용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두 문자 따서 막 한시 외우듯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현저성 효과부터 다시 가보면, 그렇구나. 하나의 두드러진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결정적인 이제 어떤 특성으로 파악해서 그걸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건가? 근데 이때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보단 부정적 정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인간 심리가 되게 웃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현저한 특성을 가지고 나머지 전부를 계속 판단 내리기 시작한다. 자, 그렇지 않아요? 뭐 진짜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뭐 이거잖아. 공부 잘하니까 뭐 나머지는 뭐 애가 싸가지가 없고 뭐 해도 그냥 한번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중심 특질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주변 특질도 이거랑 비슷할 거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인지를 아주 인색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합산 원리와 평균 원리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합산 원리와 평균 원리 개념정의 한번 쓱 읽어보십시오. 자, 그럼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타인을 지각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제적일 것 같아요. 근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너무 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 이런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사람을 지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류를 안 만들려면 폭넓은 정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해 보자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귀인 이론이잖아. 그래서 귀인 이론은 어떻게 다양한 정보를 획득해요? 이 사람의
다른 사건과도 이 사건을 비교해보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이 사람의 과거의 행동 패턴을 알기 위해서 과거 자료도 알아보고. 그치? 그래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귀인 이론에 가면 뭐가 나와? 특이성, 합의성, 그 다음에 일관성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보도 조사해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조사해보고, 과거에 대한 정보도 조사해보고, 이렇게 풍성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면 오류가 좀 적어들 거다. 이렇게 갔었어요. 그죠? 근데 이 이론은 어떤 평가를 받았죠, 여러분? 귀인 이론은 어떤 평가 받았습니까? 얘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하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누가 현실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귀인 이론에 따르더라도 귀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류로 다시 이제 오류가 또 나올 패턴인 것 같아서 오류를 좀 다 모아놨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3번부터 그 다음에 어딨나요? 통제 완성 6번까지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귀인 오류죠. 그래서 귀인 이론이 나와버려가지고 굳이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나올 걸 보겠다라고 하면 귀인 오류를 저희가 좀 준비하는 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류인데 여기도 제가 기본적으로 땡 2개씩 다 맞췄지. 어떻게 맞췄어? 개념 원인.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지각 오류를 공부하실 때는 개념 정의만 쓰는 거 거기에만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는 원인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지각을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이 오류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를 다 기술하고 얘네별로 어떻게 하지만 조금 감소시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원인 변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인을 꼭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봅니다. 제가 주요 오류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주요 오류. 그래서 수험서에 있는 애들 다 안 실어놨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꼭 알아야 되는 애들. 자, 일단 첫 번째 상동적 오류 또는 뭐라고도 한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얘는요, 키워드 기억나죠? 얘 뭐예요? 내가 누구를 평가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기억나죠? 뭐 이렇게 머릿속에 뭐 이러잖아. 그치?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쵸? 자,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해서 보면 일단 첫 번째. 피평가자가 속한 그룹의 속성을 통해서 그룹의 속성을 통해서 그의 특성을 자꾸 추론해내려고 한다. 그 집단의 특성에서 자꾸 이 사람도 이런 속성이 있을 거야 라고 추론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의 뭐 오류 그 과정은 한번 보시고요. 방지 방안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은 얘 혼자 단문으로 25점 나온 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추가 좀 해놨어요. 자, 그럼 대조효과 볼까요? 대조효과 또는 대비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바로 이전의 것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과잉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는 현상을 저희가 대조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대조효과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체 왜 생기는 거야? 봤더니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야. 이전 사람의 점수로부터. 그래서 인사관리에 보면 이 대조효과가 아마 그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로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인사관리에 가면. 그치? 인사관리 가면은, 미안해요. 인사관리 이야기 꺼내가지고 갑자기 확 상처받았죠. 그죠? 갑자기 너무 놀랬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죠? 자, 인사평가 신뢰성 가보면, 인사평가의 신뢰성 쪽에 가보면, 신뢰성 저해 요인 중에 인사평가 오류들이 있고, 요렇게 인사평가 오류들이 분류돼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평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범하는 오류, 평가자가 인식 자체를 아예 못하는 오류들, 평가자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오류들 이렇게 있었잖아요. 대조효과는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 얘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오류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평가자 교육이에요. 평가자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오류가 있고 너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 하면서 평가자 교육 같은 게 이제 이런 걸 없애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근본귀인 오류부터 갑니다. 자, 근본귀인 오류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귀인 오류다. 됐죠? 그래서 귀인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귀인 오류는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다 합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근본귀인 오류입니다. 얜 타인의 행동, 이게 꼭 들어가야 되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귀인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예요. 보통은. 자, 이럴 때는 자꾸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개인의 특성을 과대평가한다. 아, 죄송합니다. 실패했을 때지. 자, 이제 써놓읍시다. 자, 타인이 특히나 실패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함부로 생각해? 그 사람의 능력이 없다.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현상인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 봤더니 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보가 없지 않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 환경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의 내면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는 거다. 다음 두 번째, 이 근본기인 오류가 조금 확장된 형태가 행위자 관찰자 편견이죠. 자, 여기 보면 얘는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행동은 외적 개인하고 타인이 행한 행동은 자꾸 내적 개인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왜 그런 거야? 봤더니, 내가 행위자일 때와 내가 관찰자일 때 각각 지각의 초점이 완전 달라서 그래. 내가 행위자일 때는 자꾸 지각 초점이 어디에 맞아? 내가 처한 상황. 근데 내가 관찰자일 때는 지각 초점이 어디 맞춰요? 타인 자체. 이렇게 지각 초점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존적 편견입니다. 자, 자존적 편견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존심을 높이는 쪽으로 자꾸 귀인을 해서 귀인을 잘못하는 경우야. 자, 그러면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아, 이거는 인간은 다 자기의 자존감 욕구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 거죠. 자, 다음 갑니다. 통제 환상이죠? 자, 통제 환상은 뭐냐면 두 번째 줄 갈게요. 모든 행동의 원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류예요. 그럼 이제 귀인 측면에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귀인 측면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나만 잘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기인 해야 되는 걸 자꾸 내부기인 하는 거야. 귀인 오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귀인 오류니까 귀인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렇죠? 야, 그럼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얘 왜 이래? 봤더니 이건 성격머리다. 그죠? 내재론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 오류인데 딱 두 개만 더 보면 되죠? 자기충족적 예언. 그럼 자기충족적 예언이나 피그말리온 효과, 동어니까 동일하게 그냥 쓰이고 있습니다. 저기. 자, 얘는 타인이나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을 밀고 나간, 그래서 예측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법칙이다.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왜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두 번째 땡 가보세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잘못 지각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하는 거야? 그 잘못된 지각대로 반응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잘못된 지각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후광효과입니다. 자, 후광효과는 요게 포인트죠?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에 다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다.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할로 이펙트, 혼 이펙트. 라고 해서 할로 이펙트는 긍정적으로 일부를 봐버리면 다 좋게 보고 혼 이펙트는 일부를 나쁘게 보면 다 나쁘게 보는 그런 현상이죠. 어르신들이 특히 이 혼 이펙트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거 뭐야? 어르신들 염색. 머리 염색하면 어휴 저 무슨 막 이러잖아. 그쵸? 어르신들 좀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나 어릴 때 얘기라 그런가? 자, 그래서 현혹효과도 워낙 중요한 오류이기 때문에 제가 방지방은 좀 따로 써놓긴 했는데 참고로 보시고 인사관리 얘기가 좀 있네.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와 있어요? 중요사건법, 행위기준법, 목표관리법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다. 그쵸? 다 몰라도 돼. 다 안 써도 돼. 다 안 써도 되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현혹 효과를 방지하는 인사평가 기법으로 특별히 그 당신 실수 쪽에서 이 현혹 효과 맨날 당신 실수 봐봐. 거기 인사평가 가면 인사평가 기법별로 효과성 당신 실수 이렇게 평가되어 있죠. 근데 신뢰성 쪽에서 맨날 논의하는 거 뭐야?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생기냐 안 생기냐 맨날 이 얘기만 하지. 가혹화 이것만 얘기하는데 특별히 후광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평가 기법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 알려줄까? 강제 선택 서술법. 그치? 그런 애들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인사관리 책 열어서 진짜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꿔도 좋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로 좀 바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됐죠?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8개를 짜라라락 나열을 좀 했고요. 만약에 임창희 교수님 책처럼 선택, 조직화, 해석 3가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2개씩 써봐라. 만약 그런 요구가 들어왔어, 문제가. 그럼 분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괜한 걸 물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그죠? 자,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선택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보통 어떤 오류다? 선택 단계는 지배적 원리가 뭐였었어? 선택적 지각. 모든 자극을 다 지각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골라서 지각하기 시작한다. 그럼 무슨 문제 생겨요? 정보가 불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거기다 쓰시면 돼.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조직화로 가죠? 그럼 조직화에서는 정보를 분류하고 이런 작업이 막 들어가잖아. 그럼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귀인이야. 원인 찾는 거. 그래서 귀인 오류를 그쪽에 갖다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이제 해석 작용으로 간다라고 하면 해석 쪽은 이제 얘네 둘이 대표예요. 여긴 지금 어때? 사람을 잘못 지각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타인의 기대로 적용했잖아. 그지? 타인의 기대로 적용했잖아. 내가 잘못 지각한 결과를. 그 해석 작용이잖아. 해석 단계잖아. 그럼 여기는 일부에 대한 지각이 끝났죠. 일부에 대한 지각 결과를 다른데 적용하고 있잖아. 이거 해석 과정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 기억하실 때 선택 쪽에서는 정보 부족 때문에 생길 만한 애들. 그 다음에 조직화 쪽에서는 변환 과정에서 뭔가 정보 처리 잘못했구나. 그럼 귀인, 원인을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걸 찾아보시고 마지막 뭐다? 적용상 잘못 적용한 거야. 지각 결과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금 막 분류 못하겠어 하지 말고 그 과정별 개념 정의를 토대로 해서 생각하시면 얼추 여러분 맞게 분류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8가지 정도는 준비를 꼭 해놓으실 것. 자, 저는 다 얻어 걸려요. 뭐만 없어. 인사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분배적 오류만 없어, 지금. 왜냐면 분배적 오류가 인사에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조는 근데 분배적 오류보다 이런 애들이 더 중요하고. 자, 그래서 가볼게요. 창의성이죠. 창의성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좀 이제 계속 안 봤어요. 모의고사 안 봤어.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은퇴한다 말아서 진짜 이 정도로 하면서 안 봤다가 너무 이제 한 사람이 내면 다른 사람이 내고 그럼 이제 2명이 내고 있으면 난 안 낼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넣었어요. 넣으면서 진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이제 나오면 대박인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핸드북에도 넣습니다. 모의고사 볼 거는 그냥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경조는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되게 편해. 경조가 나중 가서 발목 안 잡아. 미리미리 해놓으면. 왜냐면 여러분 발목 잡는 건 나중에 발목 잡는 건 다 있어요. 그지? 다 나중에 발목 잡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조를 좀 미리 해놓으면 되게 막판에 삼기 때 편해요. 그러니까는 좀 제가 모의고사 볼 것들을 그냥 볼 거니까 어차피 볼 거니까 나가자 미리 해서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많이 봐놓으세요. 알겠죠? 과연 3기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건 무엇이 될 것인가? 그죠? 무엇이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 경조는 아닙니다. 경조는 확실히 아니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 아껴가지고 행정쟁선 이런 거 열심히 보세요. 민소하는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민소하는 친구들은 또 절차법 잘하니까 거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는 경조 앞으로 당겨서 많이 해놓고 뒷부분에 가서 민소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행정 같은 거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다 준다. 그지? 민소는 다음 주 종강이야. 민소는 아직도 종강 안 했어. 근데 우린 지금 한 바퀴 더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지? 막 우월감 막 느끼면서, 그지? 자, 민소 하는 분들이 서운해하겠네. 자, 봅시다. 그래서 우월감을 막 느끼면서 행복하게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긍정 에너지, 모든. 알겠죠? 모든 긍정 에너지를 동원해서 보십시오. 자, 창의성이다라고 해서, 창의성 개념적이 지겨워주겠다. 뭐야? 기존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나 지식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조합한대잖아. 연결한대잖아. 그래서 참신하고 유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창의성이에요. 다 외웠어 이제 이거는. 그럼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아메발 모델이 있고 기억나시나요?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건데 백기복 교수님이 여기만 졸라 많이 설명하고 나머지는 설명도 안 해놨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기 있는 요 변수들만은 꼭 잘 설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이 모델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모델은 조직 내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다라고 하는 건 조직의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 구성원은 어쨌든 매일 어디 있어? 조직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직 상황으로부터 이들의 창의성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봅시다. 그럼 이제 영향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일단 조직 차원의 동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럼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동료해줄까? 보시면 제도적 장치 마련해줘. 일단 여기에다가 키워드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지. 무슨 제도를 마련해주지? 그죠? 무슨 제도를 마련해주지? 그냥 아이디어를 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냥 제도를 마련해주자? 그럼 어떤 제도일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제도? 그리고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공정하고 지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평가 체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이걸 평가에 반영해 주자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되면 된 거야. 세 번째, 창의성 발휘에 대해서 보너스 형태의 보상. 이런 인센티브 제공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독려하려는 거구나. 자, 그 다음, 로마자 4번 가보시면 조직 내 아이디어가 공유가 가능하도록 뭐 한다?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운영 방식. 여기다 키워드 체크해놓고 생각해야지. 자꾸 참여, 협력해야 지식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 방식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다 된 거야. 다음 두 번째, 상사의 동료입니다. 자, 상사가 지금 뭐 해야 된대요? 자, 여기 통제주의 성향 X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겠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뭘 하라는지도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두 번째 쭉 가시면 지원적이고 열린 관계를 유지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작업 집단의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뭐예요? 동료와 적극적 교류를 하게 만들라는 거죠.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데? 지식이 잘 연결되지. 그래서 창의성 발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늘 붙는 말이 있는데 아무나 하고 교류시켜요? 아니지. 선생님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잖아. 아무랑 만나지 말라고 막. 그죠? 그게 농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책에 다 있는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랑 다른 경험, 그치? 나와 다른 능력이 있는, 그치? 그런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시키는 것이 창의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기타 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뭐 했어요? 얘네부터는 그냥 뭐해? 줄글 처리, 넘버링만 해가지고 좀 무책임하다. 내가 좀 아니 설명할 거면 다 하던가. 좀 짜증난다. 자, 이거고. 자, 그다음 창의적 사고의 4단계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꾸 모의고사를 내셔서 제가 2개 세트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부화 단계에서 조금 여러분 이해 안 갔던 거 있었어.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우리 다시 우리의 추억을 곱씹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준비 단계래요. 그럼 뭘 준비하겠어? 아니 여러분 왜 창의성을 왜 부릉부릉 준비해? 창의성 왜 준비해? 기존의 지식으로 뭐가 안 풀렸으니까 창의성을 준비하겠지. 그래서 뭐 한다? 야,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해결책이 새로운 게 필요하겠는데 준비하자. 이거잖아. 자, 그럼 이 준비 단계에서 어떤 짓을 하겠느냐?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정해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셔야죠. 그치? 이런 거를 되게 막 열심히 막 연필로 동그라미 겁나 치면서 외울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부화 단계래. 아니, 뭘 부화시켜? 병아리? 그죠? 자, 뭘 부화시킨다는 거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앞에서는 준비. 그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그쵸?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부터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겠다. 아이디어를 찾아보려는 시도인 거야. 근데 이때 2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이가 없어 그냥 읽으면. 자, 뭐래요? 원래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회피하는 소극적 무의식적인 활동.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생각을 피한다고 하니까. 그치?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기존의 해결책을 피하겠다는 뜻이야. 기존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의 문제 해결책. 원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의식적으로 자꾸 피하려는 시도라고. 여러분 한강 건너려면은 어떻게 건너요? 뭐 너무 우문이다 우문. 여러분 한강을 건너면 다리를 통해서 건널 수 있어요. 기존의 한강을 건너는 방법이 이미 있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려는 거야. 한강다리 이용해서 건너는 거 말고 딴 거 없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보려는 시도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엔 적극적인 무의식적 활동이다 라고 돼 있죠? 얘는 요게 포인트지. 다른 해결책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문제 해결 방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요거 하나 쓸까? 원래의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써볼까? 해결 방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다. 기존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번역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번역 과정에서. 전공자가 번역을 좀 해줘야 되는데 통번역가들이 보통 하니까.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발현 단계. 그럼 발현 단계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래요?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걸 찾는 단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발현 단계는 자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 갔어? 직관이나 통찰의 형태로 이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수가 있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해결책이 나왔네? 그럼 이제 이걸 뭐 해야 돼요? 검증해 봐야죠. 그래서 검증 단계로 가시면 발현 단계에서 나타난 해결책이 적절한 것인지를 적절한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어때요? 완전한 아이디어로 정리해서 적용.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뭐 한다? 평가, 피드백, 보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창의적 사고의 4단계 모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됐고. 자, 이제 창의력 저해 요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목차를 좀 바꿀까요? 4번, 5번으로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메바일과 그다음 월러스 모델을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이 두 가지 보시면 되겠어요. 두 문자를 좀 따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두 문자를 잘 안 따주지 않았나요? 이거 안 따줬던 것 같은데? 그지 않아? 그지 않아요? 자, 어이씨, 몰라. 비화. 그죠? 음. 어? 비화 발증? 발검? 모르겠어. 비화 발검. 몰라요. 그냥 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네 가지 두 문자 따놓고 좀 기억하십시오. 끝입니다. 성격을 조금 많이 가져왔어요. 성격 쪽은. 성격 모형 다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성격은 좀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조금만 쉬었다가 성격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쉴게요.